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 장례식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코너 대법관을 Person of all season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인생을 말했습니다. 대법관의 아들은 어머니를 일에 대한 윤리의식이 특히 강해서 유방암 치료를 받을 때도 법원에 출석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경찰이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연방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해서 스스로 지킨다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러나 연방 이민법에 도전하는 이 법은 집행되면 인종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도록 결정하자 미국 카톨릭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수 시각에서는 교황에 분노하고 전반적으로는 교회의 가르침도 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미국 카톨릭 신자 10명 가운데 6명은 동성 결혼도 지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겨우 33%, 반대하는 사람이 57%입니다. 유권자의 반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과 해리스 폴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의 피에 독을 넣는다는 이런 발언을 하자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들이 움찔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작은 타운이고 모든 주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안전한 타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의 렌초 산타 마가리타와 베이 인근 댄빌이 안전한 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 올해도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해리 베라폰테, 토니 베넷, 헨리 키신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대성당에서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은 맨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No fluff. Her approach was, let's get what's most important to me on the table at the outset. Get it done. Another example came the day I was nominated to succeed Justice O'Connor. 네,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끝부분만 들었으니까 뭔가 아무튼 어떠한 안건이 있을 때 이 일을 이루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지금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도 함께 일을 했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에 대해서 지명할 때의 어떤 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이 존 로버츠 대법관 전에 먼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연방 대법관이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이고 온건한 보수였지만 스윙보로 역할을 많이 해서 미국에 큰 역할을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은 그 Person of all season 이렇게 표현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of Sandra Day O'Connor to become the first woman in American history to serve as a Supreme Court Justice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nouncing her nomination earlier that summer.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였고 여름에 시작이 됐는가 보죠. 본인은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For all seasons. Person for all seasons. Person for all seasons. 네,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person for all season이라는 표현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최초로 여자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아서 그동안 그 이후에 25년 동안 연방 대법관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season of all season이라는 게 무슨 뜻, person of all season이라는 게 뭐 이런 뜻이라는 거 다 우리가 짐작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라는 것은 all season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변화도 많고 그 사이에서 연방 대법관으로 일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2006년도에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쭉 뒷바라지를 했었는데 같이 스탠포드 법대를 다녔습니다.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자 이제 내가 남편 간병 좀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은퇴했고 은퇴하고 나서도 일반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면서 남편을 간병을 했고 남편이 먼저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2018년부터는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긴 편지도 있고 아주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 역사적인 인물의 장례식이 지금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 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Women lawyers, let alone judges. She had to find her own style to cajole, persuade, and unite colleagues when there was no example to follow for the first female Senate leader in the country. 네, 이 나라에서 첫 번째로 여자를 연방 대법관으로 해서 아무도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그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특별한 스타일로 칼리그라고 얘기하죠. 이때 칼리그는 다른 연방 대법관들이잖아요. 그런 가장 똑똑하다, 가장 뭐 윤리적으로도 뭐 검증이 될 만큼 됐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칼리그의 의견을 같이 모으는 특별한 스타일을 구가했다. 이런 얘기를 대법원장으로서 존 로버츠가 지금 장례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성당의 벽이 아주 뭐 웅장한 돌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흰빛인데 역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을 뭐 기리고 생각하고 하는 하얀색의 장미꽃 아주 싱그러워 보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Person of all season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은 오늘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아니라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 경찰이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를 의심스러우면 저 사람 불법인 것 같아. 서류 미비자인 것 같아. 하고 의심이 되면은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방 판사가 딱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바로 추방할 수도 있도록 결정하는 이 같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불법 국경을 넘는 것 자체는 텍사스주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으로도 범죄입니다. 범죄이긴 한데 지금의 이민 시스템 연방법으로는 그 민사사건으로 연방법원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텍사스는 텍사스주 로컬 경찰과 로컬 판사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찰은 예외가 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학교도 대학 캠퍼스는 아닙니다. 대학 캠퍼스는 경찰이 딱 들어가서 서류 미비자 맞지? 하고 말하자면 색출 비슷한 것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러나 다른 이제 그 대학교 아래 단계의 학교에서는 이런 거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또 예배 장소에서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장소에서 모두 의심된다 하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경범죄부터 적용이 돼서 처음에 뭐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 또다시 잡히면은 뭐 20년이라든가 벌금형도 있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야 추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딱 보고 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서류 미비자 맞지, 불법 체류자 맞지 하고 일단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데자부 같은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애리조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셰리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게 꽤 오래됐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애리조나주의 이번에 텍사스와 비슷한 것에서 핵심 조항을 연방 대법원에서 그냥 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본인이 무슨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이게 뭐 서류 미비자일 수도 있고 또 합법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가족이 전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뭔가 범죄가 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이건 이제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는 딱 얼굴 색깔 보고 당신은 서류 미비자 같아 하고 경찰이 판단하면 그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되는 거고요. 텍사스에서 뭐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건 이제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1년도에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취임하고 한 뭐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텍사스주의 경찰이 멕시코 국경에 접해 있는 목장주들과 잘 이제 뭐 합의를 해서 그들의 목장주들의 그러니까 그 땅 이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넘은 이주민들을 그 재산에 침해했다, 부동산 침해했다 해서 체포하기 시작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뉴욕은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미국을 넘어온 사람들, 텍사스 사람들, 뭐 다른 이런 도시로 많이 이제 보내기도 했고요.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이었군요. 애리조나의 Show me your paper, 페이퍼를 보여달라 하는 딱 보고 의심되면 체포하는 그것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레그 애버트 주지사가 텍사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3선 주지사고요. 이건 분명히 이민법이 연방법인데 그 연방 그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권한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도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연방 정부가 우리 로컬 국경을 지켜줘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고의적으로 안 한다고 말합니다. 이 텍사스 주지사와 많은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에 와서 어찌어찌해서 눌러 살다 보면은 또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신분이 합법적인 것으로 되고 하면은 다 민주당 표니까 표를 늘리려고 그런다. 고의적으로 그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제 연방 정부가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텍사스의 민주당도 이걸 막아보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이래서 이제 다수결이 중요한 거죠. 텍사스가 공화당이 강하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이민 단체들은 이미 이전부터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양쪽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자유연맹 등의 그 이민 권리 단체는 아니 연방정부가 돼가지고 주정부에서 이렇게 연방정부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데도 그것 하나 단속을 못하냐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나 또 공화당은 올해 2022년도 2023년이 아니라 통계가 2022년이 마지막입니다. 240만 명이 국경에서 이렇게 딱 법 집행관과 마주쳤습니다. 이 24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경 안전에 관한 뭔가 법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아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연방 상원이 휴가도 안 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단체에서는 이제 텍사스주에 가서 텍사스주 그쪽 지역의 사람들도 그렇고 경찰이 차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의심스러운데 하고 그냥 지나가는 딱 국경 그 앞에 경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비의 역할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가 자동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변호사가 없이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라. 경찰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망명 신청자인지 그 경우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재판 날짜가 언젠지 이 사람의 이민 배경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류에 대한 서명은 하지 말아라. 이 같은 이제 지금 뭔가 교육이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라틴 아메리카 뭐 관련 시민 연맹 기타 단체에서는 뭐 지금 일단은 고소를 할 거니까 그 고소 때문에 3월 달에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달라스 출신의 공화당의 보수 상원 의원입니다. 텍사스의 상원 의원이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우리의 국경을 지켜주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연방 법을 이민법을 어기고 텍사스가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운행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의원이 하는 말은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겠다고 선서한 것을 무시하는 거다. 끔찍한 전례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지켜주지 않았다. 이랬다고 해서 우리도 헌법을 준수하겠다. 미국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한 맹세를 어겨도 된다. 그렇게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법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결국은 3월 달이 돼서 시행이 될지 되지 않을지 텍사스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될 땐 또 전체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민자가 마치 2등 시민인 것처럼 되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한테 무슨 그런 영향이 오겠어? 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민자도 의심해. 그리고 뭐 합법적이든 뭐든 니들 다 그렇고 아니 근데 니들도 다 독일에서 오고 니들도 다 영국에서 오고 왔는데 결국은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텍사스에서 다른 주로 그 많은 험한 분위기가 퍼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같은 이슈는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이민자들이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 아프리카, 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피에 독을 뿌린다. 피를 오염시킨다. 포이즈닝. 이 나라의 블러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대법관이 12월 1일에 93세였던가요? 93세인가요? 96세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또 이런 때 꼭 궁금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93세 맞네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들 부자예요. 그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오래 준비했고 그리고 또 이제 살다 가신 그런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 조크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웃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분이 누구지? 그 목회자신가 하고 봤는데 어머니가 또 워낙에 몸짓이 막 크고 막 살집도 많고 이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인데 어머니가 93세까지 살다 가셨으니까 아들들도 뭐 60세도 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걸 아무튼 보고 있고요. 흐뭇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에서 별로 흐뭇하지 않은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본인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기 시작했다.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이런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서 뭐 오늘까지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로 가서 또 캠페인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30일도 안 남았죠. 코커스 열리는 게 터커 칼슨 지금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죠. 니키 헤일리는 죽어도 안 된다.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 후보라고 안 돼.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 후보가 되면 나는 정말 강하게 반대할 거야. 표를 찍지 않는 이유가 될 거야. 독이라니까. 왜 이렇게 독을 좋아해요? 포이즌 이런 말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니키 헤일리가 독이랍니다. 가장 허무하고 어둡고 분위기 반대인 것 같은데요. 좀 명랑하고 쾌활하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터커 칼슨은 가장 허무하고 어둡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중의 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받고 있죠. 글쎄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본인이 부통령 후보 되는 것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하고 터커 칼슨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본인들끼리는 어떤 말을 하고 팍스뉴스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본인들끼리는 트럼프 욕 엄청 하고 방송에서는 트럼프 엄청 칭찬했던 것처럼 그럴지 모르지만 하원에서는 상원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 그 뒤에서 동료들과 하는 말, 본인의 속마음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미국의 피에 독을 넣고 있다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선언입니다. 2번 이상 하면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해서 나를 이렇게 기소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지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한 이 두 가지를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의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셜리 무어 카피토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죠. 제가 이민자의 자녀인데요. 트럼프도 이민자의 자녀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직 공화당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이것도 역시 공화당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미치 매코넬 다음으로 존 툰 의원이 서열 2위잖아요. 선을 넘었다.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에서 이민자를 미국의 피에 독을 뿌린다고 하면 이민자의 피라는 미국이라는 피가 이민자들의 피인데 이민자의 피에 이민자가 독을 뿌린다. 그럼 자멸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선을 넘었다. 이민자가 이 서류 미비자가 특히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도 걱정을 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존 툰 의원도 저희 할아버지도 이민 오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이민자가 미국 피의 독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 미국이 나를 이렇게 기소하면 민주당이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은 공화당 상원에서는 선거 캠페인 내내 민주당이 무기로 쓰겠구나. 지금까지는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지지율이 엄청 낮아도 좀 걱정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떠오르고 텔레비전에 얼굴 보이고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독을 퍼뜨린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텔레비전이 중계를 해서 직접 본인이 보고 들으면 화납니다. 저는 그거 보고 화났거든요. 이민자로서. 근데 이런 일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도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공화당들은 좋아하죠. 그래 유색인종이 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좋아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기질과 그런 행동을 많이 전에 보였으니까 신문 광고에도 증거로 남겼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겠죠.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유색인종이 좋아하겠습니까? Maybe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이 텔레비전에 많이 비춰지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부터 우리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이 오디오가 다 있거든요. 김정은을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과 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총리를 지난주 다 같은 그 랠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뉴햄프셔에서요. 엄청나게 지지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가지고 선거 캠페인 때는 그런 말들을 쭉쭉 여러분들께 지금까지는 신경 안 쓰셨겠지만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독재자로 통치를 하겠다. 독재자만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루는 독재자 하지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깡패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존 투니 의원도 푸틴은 깡패인데 그런 깡패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상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그런 것은 러시아의 인권 기록 같은 것은 완전히 생각하지도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미국이 할 말 있어 뭐 미국에서 러시아의 인권 같은 거 뭐 다른 나라 영국에서 러시아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적을 독살시키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 야당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푸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서도 뭐 독살을 시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 아니 미국은 인권이 떳떳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 러시아보다 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인권은 비교할 그럴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을 공화당 상원 의원만 그렇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푸틴의 러시아를 띄워주고 미국을 깎아내리고 미국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여러 상원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치 매코넬은 입을 닫고 있기로 공화당의 상원 지도자는 그게 이제 논평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지금 지지하면서 지지하는 게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뭔가 반유대주의 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위에 있어야지 되고 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미국의 이익에도 좋잖아. 이렇게 하면 반나치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민자가 미국 피에 독을 뿌린다는 말은 나치 히틀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공화당이 성인스러운 어른스러운 공화당 정치인으로서는 참 곤란한 얘기죠. 뭐 이것도 트럼프를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 그런 일이고 그리고 하버드와 해리스 폴 공동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권자의 반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59%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59%고요. 56%가 그가 아마 독재자로 행동할 것 같아. 그 가운데 40%는 강하게 분명히 독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자꾸만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퍼뜨려 민주당과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 킬미드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사망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연방 대법관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들어있는 단어 갖고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해가 될까? 얼마나 해가 될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그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독재자처럼. 그것을 유권자들이 이미 생각을 하기 시작됐다는 거고요.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약 반 정도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은 압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트럼프가 하는 그 정도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뭐 이런 정도. 지금 무소속이 중요한데 무소속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한쪽이 엄청 우세하다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습니다. 12%는 결정하지 못했고 5%포인트 47% 트럼프에게 42% 바이든에게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 차이는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 사이에서는 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높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는 4%입니다.
그럼 여기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이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은 뭘 숨기질 않잖아요.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화당의 상원조차도 걱정을 할 정도로 독재적으로 가는 것, 이민자를 배척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죠.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2,0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건 온라인 표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았는데요. 어느 주나 다 이제 장단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안전한 곳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당연히 이제 작은 타운이나 작다는 것은 인구가 작은 것이요. 면적보다도 그런 그 도시이고 재정 사이트 개인 재정 사이트인 머니긱 GEEK 긱이요. 그 긱이 분석을 했습니다. 연방 그 수사국의 자료를 범죄율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아니면 재산 피해 뭐 요즘 자동차 절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그 분석을 해서 내놓은 건데 그래서 범죄 비용에는 이런 그 돈으로 계산되는 재산도 있고 아니면 의료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관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봤더니 주로 이제 동북부의 작은 그 마을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사시는 곳들도 많아요. 캘리포니아주도 특히 마찬가지고요. 맨하탄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뉴저지 먼로 타운십이 재산 범죄가 굉장히 낮답니다. 강력 범죄율도 낮아서 제일 안전한 곳. 2위도 여기 먼로 타운십과 별로 멀지 않네요. 또 다른 그 뉴저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힐스보로 타운십. 그리고는 이제 커네디컷은 한국 분들 별로 안 살 것 같으네요. 윌링포드. 그리고 뭐 매사추세츠의 뭐 슈루스베리, 뉴저지의 웨스트필드, 펜실베니아주의 크랜베리 타운십, 뉴저지의 그 동부에는 이제 타운십 많잖아요. 프린스턴 뭐 이런 데도 다 상위 10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부의 뭐 외곽 지역으로 보면은 뭐 인디아나주의 자이언스빌이라든가 오하이오주의 메이슨 또 유타주의 그 론픽 이런 곳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 대도시는 아니지만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상위 15위에 들어간 그 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오렌지 카운티의 렌초 산타 마그리타. 인구가 한 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그 렌초 미션 비에오의 경계에 있는 곳. 그리고 베이 지역의 그 댄빌. 여기도 인구가 한 4만 3천 명에서 댄빌이 안전한 곳 미국 대도시는 아니고 뭐 그저 그럭저럭한 타운 인구비로 12번째. 그리고 렌초 그 산타 마그리타가 10번째입니다. 렌초 미션 비에오하고 경계잖아요. 이 렌초 미션 비에오에 그 세를백 처치가 있고요. 제가 이 렌초 산타 마그리타는 은퇴하면 어딜 가는가 막 집 같은 거 엄청 많이 찾아본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작은 곳이 다 안전하다 하는 것도 이게 상식 그냥 선입견과는 다른 겁니다. 루이지아나주의 먼로 똑같은 먼로인데 이게 이제 동북부로 가서 뉴저지의 먼로 타운십은 가장 안전한 곳인데 루이지아나의 먼로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그 데이터에 보면은 대도시보다도 훨씬 범죄 비율 또 범죄로 인한 비용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그 10월 달에 발표가 된 연방 수사국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재산 범죄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죄가 왜 그렇게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뭐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강력 범죄라든가 살인 같은 것은 살인은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6.1%가 줄어들었거든요. 반대로
요즘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 하는 것은 제3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동안은 조금 감소하다가 2021년도에는 제3범죄가 7.1%가 늘어났거든요. 이 살인범죄가 6.1%가 줄어드는 동안에 자동차 절도가 가장 많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연말에 차에 뭐 선물 같은 거 잠깐인데 어때? 그게 이제 화를 부르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그 공식적인 문서로 나오면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죠. 세계적으로 그 찬반이 조금 엇갈리고 미국 내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축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사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끄는 건데 그런 축복을 이끄는 그런 것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 하는 것을 도덕적인 분석의 잣대를 잴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2021년만 하더라도 동성결혼 이런 것은 씬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축복할 수 없다 했는데 바뀌는 겁니다. 교회의 교리에 대한 해석이나 교리에 대한 어떤 집행 방법도 누가 그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도에 교황이 되고 나서 바로 몇 개월 뒤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브라질에서 그 바티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때 이제 약간의 조짐을 보인 것이고 어제는 결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분명하게 축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그동안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많은 그 사제들의 이름과 교회를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찬반을 말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이지만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이 카톨릭에 있어서 살바도레 코르딜레오 대주교는 카톨릭 그 바티칸의 그 이번에 이 선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교회의 변함없는 가르침을 계속 읽어볼 것을 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 사제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그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도 굉장히 그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교회의 가르침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신부가 모든 사제가 모든 상황에서 다 축복을 줘야지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권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뭐 교구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갈등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보수주의자인 그 제럴드 머레이 그 성직자가 하는 얘기는 이건 우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성적 관계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축복을 내릴 수 없다. 교황은 남자를 좋아하고 남색이라고 얘기하는 간음하고 이런 부도덕한 그 관계 그런 그 관계에도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사제가 정말 끔찍한 위치에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퓨 리서치사의 2019년도의 여론조사입니다. 카톨릭 신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요일에 87세 생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는 일을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조금 더 그 진보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뭔가를 방해하고 하려는 사람에게 교회의 법안에서 어떤 벌을 주죠. 뭐 지위 같은 것을 박탈한다던가 그 지위가 오랜 동안 그런 성직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무료로
뭐 바티칸 아파트먼트에 살게 해준다? 이걸 다 박탈해 버린다든가 미국의 사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이제 본인의 교황으로서의 레가시를 랩업하는 과정이 아닌가. 뭐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 문제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 교황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이 교황의 이 같은 그 움직임에 찬성을 하는 많은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줄어드니까 신도가 줄어드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 상황 저 상황 다 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어디야 하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교황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건요 미국의 그 카톨릭 사제들은요 신부들은요 올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보수적이랍니다. maybe 나이 든 사제는 이런저런 것을 다 겪어서 그가 세속과는 반대인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다 겪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포용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러나 젊은 사제는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하잖아요. 아주 여기 딱 요렇게 보고 완고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저의 이건 짐작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 하마스 그 전쟁에 대해서 그것을 핸들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지율이 낮습니다. 33%는 지지한다, 57%는 반대한다.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했고요. 국제적인 반대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한데 3분의 1의 응답자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3분의 1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지한다. 그러나 비슷하게 3분의 1은 팔레스타인을 지나치게 지지한다. 나머지 39%는 거의 옳다. 이거 완전 이거는 세 부분으로 쪼개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휴전을 해야지 된다. 44%. 군사작전 계속해야 된다. 이것도 39%입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휴전이 조금 많긴 하네요. 그리고 48%는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려고 충분한 조치를 이스라엘이 취하지 않는다. 48%.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연령별로 많이 나뉘는데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젊은 응답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라고 이스라엘을 아직도 더 많이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이죠. 팔레스타인에 공감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서 18살에서 29살 사이 거의 4분의 3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정책 반대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네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3.5%포인트 이제 오차범위입니다. 샌드라데이 오코너 연방대법관 지금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뭐 이민 문제, 이스라엘 무슨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 되는데도 몇 시간씩이나 국립대성당에서 샌드라데이 오코너 연방대법관 장례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오래 하다가 숨진 사람을 계속 기억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의 가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리이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93세 12월 1일에 숨지셨고 2006년도에 은퇴를 했고 25년 동안 676개의 판결문을 쓰셨는데 301개, 반 개는 다수이고 나머지는 온건한 보수로 시작을 했지만 스윙보로 역할을 많이 했고 특히 장애인법을 통과시킨 것. 80년대였으니까 90년대 장애인법이 통과됐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 그리고 나중에는 25년 뒤면은 이거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한데 지금 인종적으로 더 분열됐고요. 낙태 찬성을 다 그때 해왔는데 지금 새로운 젊은 40대의 연방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또 그 다음으로 젊은 무슨 뭐 브렉 캐버나우 이런 사람 닐 고서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낙태를
뒤집어 버린 이런 세상이 뒤로 돌아간 게 있고 애리조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여성 차별로 최고의 법대를 스탠포드 나왔는데도 취직이 안 돼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돈 안 받고 부검사부터 캘리포니아 저쪽 북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들이요. 일에 대한 윤리의식이 너무 강해서 하루도 안 빠졌답니다. 법원에 출석을 해야지 되는 날이면. 뭐 어떤 때는 병원에서 무슨 뭐 주사기도 꼭 주사 바늘도 꽂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는 유방암 치료받을 때도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그 에너지가 놀라울 따름이다.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와서 어떤 때는 테니스를 3세트를 친답니다. 골프를 날 밝을 때는 18홀 치는 때도 있고 그게 릴렉스 하는 거래요. 스포츠, 댄싱, 엄마하고 우리 한 게 너무 많아요. 아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룻밤에 파티 3번 한 적도 있고요. 1시간에 100마일을 달리는 초인이에요 하면서 의견은 다르지만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이 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도 굉장히 친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민의 일할 것을 시민이 해야지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던 사람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입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뿐만이 아니라 헨리 키신저도 얼마 전에 갔고 로잘린 카터 여사, 해리 벨라폰테, 토니 베넷, 티나 터너, 세너드 오코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논란 많았던 팻 로버슨 목사, 데이비 크로스비, 스틸 레이시 영예, 찰리 멍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까지 오래 숨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